안녕하세요, 광입니다. 지금 애기들이 완전 신나게 뭔가를 만들고 있어요. 시끌벅적하게.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8월 초에 이제 광주 동구청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그때 사용된 소망등을 만들고 있어요. 소망등. 이 소망등을 만들고 있는 여기가 바로 서석초등학교인데 오늘 이곳에 온 이유가 있어요. 여기 초등학교에 온 이유? 광주에 랜드마크 하면 떠오르는 건물 뭐 있어요? 랜드마크 하면 저는 우선 ACC. ACC. 제가 재학 중인 전남대학교. 광주에 어떤 랜드마크 건물 딱 하면은 떠오르는 게 없는데 네. 건축학적인 의미가 있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서석 여기가 그렇죠. 일상 속에 있는 이 숨겨진 건물들 중에 역사적 관점으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그러면 지금 서석초에 오긴 왔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땐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랑 별반 차이가 없어 보여요. 왜 여기에 온 거예요? 서석초등학교는 본관 그리고 체육관, 별관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 건물들이 사실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건물인데 일본 최초의 근대식 공립학교예요. 그래서 이 각 세 개의 건물이 지어진 연도는 다른데 당시 1930년대였던 학교의 대표적인 건축 양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건물들이 빨간 벽돌이라든지 풀뚝 같은 게 있는 거, 당시에 지어졌던 건물 양식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오래돼 보인다라는 거는 알았는데 또 그런 사연이 있는 건물이었구나. 자, 그럼 이렇게 일제강점기 시대 건물을 봤으니까 그 다음엔 어떤 건물을 보면 좋을까요? 광복 후? 그렇죠. 이제 광복 후 해방기 그리고 이 한국 전쟁 기간 때 지어졌던 건물들을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이 건축물을 찾으러 조선대학교에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해방 이후의 건물을 보러 왔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박물관 앞에 있는 것 같은데 네. 되게 신식 건물처럼 보이거든요.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이 건물이 사실 조선대학교 중에 맨 처음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맨 처음. 조선대학교 부속중학교 구교사라는 이름으로 문화재가 지정됐어요. 그래서 이 해방 이후에 혼란기에 있었던 그 건축 양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와 건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건물이에요. 근데 아까쯤에 교사 뭐라고 그랬었잖아요. 교사, 네, 맞습니다. 네, 교사라고 하면 딱 선생님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 학교 이름 말할 때 캠퍼스가 원래는 사실 교사, 교정 불렸었어요. 박물관을 지나서 이번에 조선대학교 본관에 왔는데 이 건물은 좀 많이 보지 않았어요? 그 겨울왕국이라고 눈 많이 왔을 때 얘가 진짜 절경으로 엄청 유명하기도 하고 하얀 호텔 가면은 그냥 딱 보이는 건물이라서 굉장히 좀 익숙한 건물인 것 같아요. 지붕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삼각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지붕의 형태가 박공지붕이라고 해서 초기에 이 건물이 지어졌을 때는 이 중심에 딱 5개밖에 없었는데 그게 점점 증축돼 가지고 현재는 19개가 이렇게 지어졌다고 해요. 이 뾰족 이게? 이 건물은 한국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착공이 되어가지고 한국전쟁이 지난 다음 이 건물이 완성된 거예요. 당시의 건축 양식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서 이렇게 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또 안 무너지고 용케 또 그니까 신기하네. 여기도 아까쯤에 봤던 서석초처럼 건물이 또 시뻘겋네요? 여기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본관도 한국전쟁이 지난 다음에 1957년 그때 이제 혼란스러워졌을 때 지어진 건물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떤 빨간 벽돌이라든지 이 좌우 대칭이 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그 당시의 건축적인 특징을 이제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조선대학교에 있는 세 건물이 모두 당시의 시기에 지어졌던 건물들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점이 이제 인정받아서 문화재로 지정된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선대학교만 있을까요? 전대도 있나요? 그렇죠. 전남대학교도 있습니다. 옆에 전남대학교 의과병원이 있으니까 한번 그쪽에 가보겠습니다. 근대문화유산 등록됐다고 이렇게 걸어놨어요. 조선대학교 본관과 마찬가지로 한국전쟁 기간을 지나서 거쳐서 이제 완공이 되었던 건물인데 현재는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안에서 의학박물관 활용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 전남대학교 의학박물관만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가면 또 다른 문화재가 있어요. 지금 의학박물관 입구로 왔는데 방금 말했던 그 문화재가 사실 이 바로 뒤에 있는 느티나무예요. 에? 이게 문화재라고요? 맞아요. 이 느티나무는 당시에 당산목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소원을 빌었던 나무예요. 가가지고 옛날에 막 소원 빌고 막
그랬던 그런 좀 신성한 나무였겠네. 맞아요. 무슨 소원 빌고 싶어요? 우리 가족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겠습니다. 이런 너무 평범해서 안 들어줘요. 자, 이거 안 들어줍니다. 네. 그 옆에 광주에 목사를 지냈던 신익전이라고 하는 선생님의 정치를 잘하셔가지고 기리고 표창하기 위해서 세운 비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와 비석을 함께 문화재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광주 동구에 있는 문화재들을 중심으로 건축사적인 의미가 있는 그 문화재들을 찾아 이렇게 돌아다녀 봤는데, 우리가 좀 아무렇지 않게 다녔던 그냥 우리 일반적인 교정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건물 곳곳에 되게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깊은 역사가 있는 것들을 알게 돼서 좀 새로웠던 것 같고, 학교 다니시는 분들이나 광주 오시는 분들, 학교 놀러 오시는 분들도 좀 그런 거 알고 보면 조금 더 새롭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상 속에 숨겨져 있던 그런 역사들을 찾으면서 느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희입니다. 광주 하면 뭐가 떠오르죠? 광주 하면 민주화 운동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그렇죠. 이렇게 5.18이 딱 먼저 떠오를 정도로 광주 하면 의로운 고향, 의향. 그렇게 의향하면 5.18 민주화 운동만 있는 게 아닌데. 그렇죠. 광주 학생 항일 운동도 있을 거고. 임진왜란이랑 그런 거 있을 때마다 항상 전라도 중심으로 이렇게 의병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났었는데, 이 광주 동구에 이 그 선조들의 뜨거운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광주 동구에 있는 문화재들을 중심으로 하나하나씩 찾아가 보려고 해요.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화재가 바로 이 전라남도청 구본관이에요. 우선 저는 여기가 마지막 항전지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새롭게 꾸며져가지고 여기가 마지막 항전지인가? 그냥 일반 도청 같은 느낌이다. 5.18만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1930년대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건물이에요. 이 하얀색 벽돌이나 이런 어떤 건물 구조가 그 당시에 일제가 이제 관공서를 지었던 그 건물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또 이 건물 한번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본관 바로 옆으로 오면 이 건물이 바로 전라남도청 회의실이에요. 당시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짓고 있었을 때 한국의 건축가 김순하 선생님이 참여를 해서 지은 건물이에요. 이런 어떤 역사적 그리고 건축학적인 의미가 있어서 문화재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당시에 그런 역사까지도 담고 있는 몰랐네. 앞으로 전남도청에 올 때는 5.18의 역사만 생각하고 오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건물 보면서 일제강점기 당시 역사까지도 함께 생각하면서 오면 참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다시 여기 구본관 입구로 왔는데, 여기 이제 세 번째 문화재 제명석등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제명석등은 있을 제자에 새길명자를 써가지고 명문이 새겨진 석등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명문에 뭐라고 새겨져 있냐? 임금이 오래 살고 또 나라가 편안해지기를 바라며 이 석등을 세웠다 라는 이 글자가 써져 있어요. 제가 항상 여기 시내랑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궁금했는데 여기 석등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걸까요? 옛날에 이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는 그 절의 앞들에 있었다가 국립광주박물관에 옮겨졌다가 또 회의실로 갔다가 이렇게 자리를 몇 번씩 옮겨간 거예요. 되게 어지러웠겠다.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혼란스러운 역사를 봤었겠어요. 광주의 역사를 이 중심에 서서 계속 보고 있었겠네. 아주 의미가 있는 석등인 것 같습니다. 구도청에서 다리를 건너가지고 왔는데, 우리 이렇게 소풍 갈 때 또 이렇게 성 같은 거 많이 갔었잖아 옛날에. 병영에 전라병영성 거기 갔었고, 나간읍성, 고창에도 사실 우리 광주에도 성이 있었어.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여기 바로 뒤에 보이는 게 광주 읍성 유허라고 하는 곳인데, 조선시대 때 축성되어져 가지고 마을을 지켜줬었던 성이에요. 일제시대 때 한말 의병들을 탄압하면서 이 성을 철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쉽게도 이제 우리 주변에는 없어졌는데, 만약에 이거 읍성 그대로 남아있었으면 우리가 다른 지역 읍성 가는 것처럼 또 우리 지역으로 소풍도 좀 자주 오고 그랬을 텐데 아쉽네. 아쉽다. 마지막으로 광주학생 독립운동 발상지를 찾으러 전남여자고등학교에 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 광주 학생 항일운동 발상지가 제1고로 알고 있거든요. 광주제1고. 네. 광주제1고 맞는데 그때 이제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일어났을 때 제1고뿐만이 아니라 여러 학교에서 일어났어요. 그 맞아요. 학교 중에 하나가 광주 여자 고등 보통학교 라는 학교가 있었고, 그 학교 이제 소녀회를 중심으로 이 학생 독립운동이 일어났었는데, 소녀회 여학생들의 어떤 역사적인 의미나 또 그런 책임의식 같은 거를 기리고 다지기 위해서 소녀상을 이제 건립을 했었어요. 저희과 친구들 중에서도 전남여고 다녔던 애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좀 어떤 학교였는지 궁금했는데 굉장히 역사도 깊은 것 같고, 이 동상이 엄청 다부져요. 이렇게 주먹 불끈 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약간 저희 어머니가 생각나는, 저희 어머니가 또 유관순 열사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고 유관순 닮은. 응. 광주의 의향이라는 이미지를 상징하는 이 광주 동구에 있는 문화재를 중심으로 오늘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찾아봤어요. 앞으로 다른 많은 분들도 이렇게 걸어 와가지고 또 많이 보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에는 보물 제311호로 지정된 노인 금계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노인이라는 학자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가 포로로 붙잡힌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입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 광주의 어머니는 누구일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이 무등산인데 네. 이 무등산이 바로 광주의 어머니라는 별명이 있어요. 왜 어머니인지 알 것 같아요? 광주를 품고 있어가지고 아닐까요? 맞습니다. 포근하고 아름다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광주의 어머니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네, 이 무등산을 중심으로 또 광주 동구에 있는 문화재가 많이 있어요. 네. 오늘 그 문화재를 한번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광주의 마음을 느껴볼 수 있는 그 첫 번째 문화재로 등심사에 왔어요.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있죠.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세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한번 증명해 보세요. 증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속마음을 이렇게 내비치거나 증명하기 참 어려운 때가 네. 있는데, 이 증심사가 바로 증명할 증자에 마음 심자를 써서 마음을 증명한다 이런 뜻인데,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 이 증심사 이론 전부가 하나의 문화재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도 500전, 그리고 3층 석탑, 그리고 석조 보살 입상, 그리고 철조 비로 잔화불 좌상이 있는데, 이 철조 비로 잔화불이 또 우리나라 보물이에요. 그래서 문화재들을 한번 보러 가볼까요? 예. 이렇게 대웅전 뒤로 오면 이 왼쪽에 보이는 게 500전, 그리고 우리 뒤에 있는 게 3층 석탑,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저쪽에 보이는 게 석조 보살 입상이에요. 우리 뒤쪽에 있는 건물 보이죠? 예. 그 건물 안에 철조 비로 잔화불 좌상이 있어요. 주변에 철로 만든 부처님 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저는 나무로 만든 것만 많이 보고 철로 만든 거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철이 구하기 힘들어서 이 신라 하대 때 이후로 네. 당시 귀족들이 기부 아니면 투자의 형태로 돈을 줘서 이렇게 철로 불상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보통 불상들은 손을 하나씩 이렇게 모양 같은 걸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 불상은 좀 더 특별한 손 모양을 하고 있어서 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예. 두 손 모두 엄지손가락을 손 안에 넣고 주먹을 쥔 다음 왼손에 집게손가락을 펴서 오른손으로 감싸 쥐고, 오른손의 엄지손가락과 왼손의 집게손가락 끝을 서로 맞대어서 잡는 손 모양. 친구가 잡고 있는 이 손 모양이 직원인이라고 하는 손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증심사에 있는 불상은 이 손이 반대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좀 독특한 불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증심사를 보고 와서 이번엔 약사암이라는 곳에 지금 왔어요. 예. 친구는 아플 때 어디로 찾아가요? 저는 병원으로 가죠. 병원으로 가서 누구 만나요? 의사 선생님한테 치료받으려고 하죠. 옛날에 사람들이 아팠을 때는 그때는 의사도 없었고 병원도 없었을 텐데 네. 대체 어디로 가서 치료를 받았을 것 같아요? 산에 가서 약초해서 막 치료받지 않았나요? 이 절의 이름은 약사암인데, 네. 이 약사암은 약사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이름에서 땄어요. 불교를 믿는 중생분들이 아플 때 이게 치료해주는 부처님이 이제 약사불이에요. 약사암 전체 이
이런 전부가 문화재로 또 지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대웅전에 가면 약사불상을 볼 수도 있어요. 절을 오면은 중심 건물에서 나무로 된 불상이 있는 걸 봤는데 맞아. 여기는 돌로 만든 불상을 보니까 다른 곳보다 뭔가 특별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무등산에 있는 춘설원이라는 곳에 와봤어요. 광주의 대표적인 화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허백년님 아닌가요? 화백년. 화가님이 광주의 대표적인 화가라고 이렇게 일컫던데 왜 광주의 대표적인 화가라고 불러요? 우리가 보통 한국화라고 했을 때 약간 좀 떠오르는 그림들이 있잖아요. 뭐 네. 글씨, 그림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네. 빈 공간 많고 약간 그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네. 그런 화가의 어떤 특징을 딱 잡은 게 허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허련의 자손 중에 허백련이라는 화가가 있었는데 일제강점기 이후에 네. 30년 동안 이곳에서 거처하면서 네. 무등산이나 또 어떤 이런 예쁜 자연들을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에요. 여기 직접 와보니까 주변이 다 대나무, 계곡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허백년 화가님이 더 그림에 집중하면서 흔히 말하는 무위자연? 그런 거에 삶을 즐기면서 예술 활동을 하실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춘설원의 건너편으로 넘어오면 허백년 미술가를 기리는 의제미술관이 바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사람들은 와서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무등산을 중심으로 있는 광주 동구에 있는 문화재들 이렇게 보고 왔는데 네. 어때요, 느낌이? 저희가 오늘 가본 세 곳이 다 무등산 안에 깊숙이 다 숨어 있는 곳이었지만 무등산이 어머니라고 한 이유도 알겠고 그 마음을 치유해주는 그러한 의미도 알게 되었고 화가님의 마음 또한 이렇게 알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본 것 이외에도 등산을 쭉 올라가면 주상절리대가 이제 또 문화재로 지정돼 있고 네. 또 밑으로 내려가면 문빈정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안에 소장 전적이 또 문화재예요. 무등산으로 들어오려면 그 있는 큰 사거리 앞에 네. 울림동 석실고분이라고 해서 백제시대 고분들도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이었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광희입니다. 우리가 광주에 살고 있는데 혹시 광주 뜻이 뭐예요? 빛골 광주라고 알고 있습니다. 빛골. 광주에서 빛을 보러 간다고 하면 어디로 빛을 보러 가세요? 사직공원 전망대에서 오. 바라보는 야경이 그렇게 예쁘다고 해가지고 거기 그렇게 빛이 이쁘대요? SNS도 막 올라오고 그러던데요. 사실 광주에서 빛이라고 하면 어디로 가서 빛을 찾아야 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광주 동구에 있는 문화재를 중심으로 그 빛을 찾아서 한번 따라 걸어볼 예정입니다. 준비됐나요? 예, 빛을 보러 온다더니 왜 이렇게 깊은 산으로 왔나요? 뒤에 있는 성 이거 보여요? 예. 이게 바로 이제 무진고성인데 광주는 옛날에 무진주라는 이름으로 불린 적이 있어요. 처음에 이 성을 발견했을 때 이제 조사하기 시작해 보니까 예. 신라 후기 시대부터 고려 시대까지 사용되었던 성으로 이제 네. 조사가 나왔어요. 네. 이곳을 걷다 보면 광주의 빛을 네. 볼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광주의 경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전망대 카페가 올라오는 길에 있더라고요. 마시면서 경치를 바라보는 거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바라보는 경치는 진짜 광주가 한눈에 들어오는 느낌이어서 그 야경을 한번 제 눈으로 봐보고 싶어요. 지금 산 위에서 우리 빛골 광주의 모습을 보았으니까 네. 한번 산 아래에 있는 빛골 광주도 한번 찾아볼까요? 예. 이번에는 무등산 아래로 내려왔어요. 혹시 광주에서 유명한 화가 아는 사람 있어요? 저는 허백년이라는 화가를 알고 있어요. 허백년. 이번에 찾을 화가는 좀 다른 사람인데 예. 오지호라는 화가예요. 그 오지호라는 화가분이랑 음. 빛이랑 무슨 관련이 있어서 여기에 온 건가요? 오지호 화가는 예. 우리 호남의 서양화계의 발전에 영향을 줬던 화가예요. 서양화 중에서도 이제 인상주의라는 그림을 좀 그렸었는데 혹시 인상주의 들어본 적 있어요? 모네? 모네. 있지 않나요? 이 인상주의라는 그림의 특징이 보이는 화면에
순간적인 빛을 포착해서 그리는 그림이에요. 오지오 화가도 이곳에 살면서 광주의 어떤 순간적인 빛을 포착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보러 들어가 볼까요? 예. 마지막으로 지산동에 있는 광주의 빛이 어디에 있는지 알 것 같아요? 혹시 제 뒤에 있는 이 5층 석탑인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탑이 이렇게 도로 한복판에 있으면서 빛을 내서 광주를 밝혀주는 것도 아닌데 왜 광주의 빛이라고. 이 지산동 5층 석탑은 신라시대 때 만들어진 석탑이에요. 그리고 광주 국공원에 가면 네. 선거사지 5층 석탑이 있는데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일까요? 저는 왠지 이 아이가 형일 것 같아요. 두 석탑이 있는 위치를 비교했을 때 이 지산동 5층 석탑이 동쪽에 있어서 동 5층 석탑, 그리고 서 5층 석탑인데 예. 문화재 번호로 따지면 공원에 있는 게 109호, 그리고 이 석탑이 110호예요. 얘가 동생이네요. 아, 얘가 동생이야. 아무래도 친구 말대로 너무 길거리 한복판에 있어서 이게 정말 문화재인가 의문이 들 정도로 모호한 위치에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제 사람들의 어떤 관심이나 그런 걸 기다리면서 네. 계속 그렇게 광주의 빛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주 동구에 있는 문화재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광주의 빛을 볼 수 있는 문화재들을 한번 찾아 따라가 봤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어땠어요? 제가 광주에 20년 동안 살았고 20년보다 더 오래 산 거 아니에요? 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바쁜 일상 속에서 이렇게 중요한 가치와 그 역사를 잊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광주의 빛을 밝히고자 조금씩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까지 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광주 지산동에 자운사라는 절이 있는데 이곳에는 고려시대 불상이자 보물 제1507호로 지정된 목조 아미타 열의 좌상과 복장 유물도 있습니다. 동구청에서 차로 10분 정도 타고 광주 외곽으로 가다 보니 조기종 무형문화재의 집이 보였습니다. 선생님은 소품을 만드는 작업장과 전시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선생님과 수십 년을 같이 일했을 많은 연장들과 그동안 만들었던 작품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어려서는 6.25 동란이라는 큰 전란이 있은 이후에 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공장에 가서 일을 한 사람들이 형제가 많다 보니까 무언가는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되겠다. 뭘 기술을 하나 습득해야 되겠는데 뭘 했으면 좋을까를 그러면 나무와 연관된 것을 찾아 들어가자. 어린 마음에도 그것이 굉장히 가슴에 끌렸어요. 이렇게 가까이 해보고 싶다 하면은 그런 그 마음적으로 끌림이 있잖아. 끌려가잖아. 끌림. 어느 순간 나무에게 끌려 지금까지 이 일을 해온 무형문화재 조기종 선생님은 화류소목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길은 14살 때 시작해서 한 52년 나무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목수라고 하고 또 소목장 속에서도 기술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요. 자단목 중에서도 가장 으뜸을 화류라고 해요. 화류를 유난히 애착을 가지고 만들어 싸니까 민속학자들이 조기종이 하면은 화류 소목장 그리고 나무로 소품을 만드는 소목장. 조기종 화류소목장님은 어떤 작품 철학을 갖고 있을까요? 그 좋은 나무들이 목재를 남긴다고 1000년, 2000년을 살고 간 다음에는 아름다운 색깔을 우리 인간에게 남겼어요. 나무 소재를 1000년 갈 수 있는 나무를 사용을 하면은 1000년 가는 작품이 만들어지고 2000년 갈 수 있는 나무를 사용하면 2000년 갈 수 있는 작품이 만들어지고 우리 전통 대한민국에서 해오던 전통 기법으로 작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것은 어디서 보거나 짜맞추면 조기종의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나무를 사용하고 있구나. 이러한 것을 이제 작가로서 이어가고 있어요. 사용하신 분들이
천년문화재 조기종 그렇게 부른다고요. 창작의 길로 들어선 지 어느덧 50년이 된 지금 조기종 무형문화재는 젊은이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을까요? 그 사람들이 불안해 갖고 막 있어요. 왜 그렇게 불안해요? 그렇게 그냥 물어보면은 내일이 걱정된다고 막 그래서 그 말은 세상이 그렇게 불러주는 것이 제일 이치에 맞아요. 이름 석자는 부모가 지어서 가지고 가지만은 세상이 나를 뭐라고 불러줄 것인가 이 하나만 가지고 타이틀을 갖는 것은 세상이 붙여줘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도 상대가 깨달을 수 있는 일을 해내야 돼요. 따뜻하게 먹느냐 찬밥 먹느냐 그 차이인데 내 소신을 가지고 당당하니 창작의 길로 딱 나서면 나는 좋겠어. 좀 찾아내야 되겠어. 많이 좀 선구자들이. 조기종 무형문화재의 앞으로의 목표를 들어보았습니다. 작가가 작품을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 놓으면은 세상은 그 작품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는 것이죠. 세계적으로 더 좋은 나무가 어디서 나와. 그래야지 그 나무를 갖다가 또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문화재를 만들어내지. 지금까지 완성시킨 문화재도 엄청나지만은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조기종 화류소목장님의 작품들이 1000년, 2000년 동안 우리의 일상에서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동구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면 이춘복 무형문화재를 만날 수 있는 인당국악사라는 이름의 가게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악기를 만드는 모습과 그동안 만든 악기들을 하나씩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악기를 만드는 사람이지만 우리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좋고 한 2000년, 1500년 전 이렇게 그 시대에 이렇게 연주하는 그런 모든 이런 관습이나 그 시대에 이렇게 맞는 음악들이 다 다를지 모르지만 이런 우리 악기의 아주 독창적인 이런 그 음색은 다른 그 서양 악기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음악 이런 소리를 그 악기에서 표현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50년 반평생을 일을 했는데 그래도 이런 악기를 후대에 남기고 간다는 이 즐거움이. 무형문화재 이춘복 선생님은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기계나 이런 악기나 초창기에 한번 보면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런 재능 때문에 일을 했고, 초창기에는 뭐 한 4명을 두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우선 이 젊은 사람들이 빠른 그 소득을 찾기 위해서 이 어려운 모든 과정을 그렇게 금방 터득을 못해. 다들 그 다른 이렇게 직업으로 옮기고 갑작스럽게 많은 소득을 이걸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나중에 저버리고 다른 업으로 바꾸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 악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얼마 수입을 차지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악기를 만들지를 않아요. 어떤 소리가 날 것인가 여기에 집착을 하고 일을 하죠. 그러니까 그 과정은 힘들었지만 만인이 다 그렇게 쓰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그 보람도 있고 이어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해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사명감이 있고, 또 타고난 재능, 그러나 쉽지 않은 현실. 그 사이에서 이춘복 선생님은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춘복 무형문화재는 지금의 젊은이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밑에 와서 일을 했지만 이렇게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아요. 관악기, 타악기는 뭐 이미 많이들 이렇게 공감을 하니까 관계없지만 현악기 이런 쪽에서는 많이 가까이 하지를 않는 것이 만드는 사람으로서 또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아쉬움이 약간 있지. 그래요. 많이 만들어서 숫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저기 해주는 것도 좋지만 악기를 만들려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젊은 사람들이 이런 쪽에 이렇게 접하려면 부담은 되지. 자식들 물론 힘들지만 음악을 시켜서 음악을 하면서 이 악기를 만들어라 해갖고 음악을 시킨 거예요. 우리 악기에 한번 이렇게 접하게 되면 그 헤어나지를 못하고 악기를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젊은 사람들도 우리 음악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가까이 했으면 이렇게 좋을 것으로 나는 생각을 하고, 청년들이 우리 음악을 먼저 접해서 음악의 이런 특성이나 우리 이 악기의 이런 음색을 파악한
이런 적극적인 열의를 안 가지면은 그런 것이 아쉬운 적이고 이춘봉 선생님의 앞으로의 목표를 들어봤습니다. 100년이 가도 변하지 않고 1000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악기인데 그 악기를 힘들여서 만들어서 거기서 이런 좋은 소리가 날 때 그 이상의 즐거움이 없고 또 그렇게 일을 해오고 앞으로도 그렇게 일을 하는데 우리 악기의 단점이 좁은 공간에서 연주할 수 있는 이런 그 음량과 음색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앞에서 자기의 그 연주하는 이런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저기가 많아. 그래서 나는 내 악기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지만 거기까지는 해결을 해놓고 내가 저기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항상 이렇게 연구를 하고 이런 그 연주자의 특성을 많은 관객한테 이렇게 세밀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내가 저기를 이어줘야 될 거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연구 중에 있고 그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알기 때문에 이런 좋은 악기가 후대에 이런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때 그렇게 보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주할 수 있고 연주자의 특성을 그대로 잘 전달할 수 있는 악기를 만들어 이춘봉 악기장님의 작품이 후대에도 계속 물려지기를 바랍니다.